자, 금병매 제6회는 배신과 이별의 아픔을 노래하는 시 한 수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별 뒤에 누가 알랴, 구슬이 나뉘고 옥이 쪼개짐을. 이 구절이 왠지 앞으로 펼쳐질 비극적인 사건들을 암시하는 것 같죠. 받아갔던 맹세는 대체 어떻게 깨지고 새로운 욕망이 옛사랑을 어떻게 밀어내는지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서문경이 떠나고 날이 밝자마자 왕노파는 장례 준비를 서두르기 시작합니다. 관이랑 장례 도구를 사고 무대의 영전에는 등불 하나를 켜두죠. 이게 바로 수명등이라는 건데요. 망자의 혼이 저승길을 잃지 않도록 길을 밝혀준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해요. 하지만 이 집에서 벌어진 일을 생각하면 이 등불이 다 무슨 소용이겠어요? 그저 형식일 뿐이죠. 그리고 곧바로 이웃들이 문상을 오기 시작하는데요. 이때부터 금년에 정말 소름 끼치는 연기가 시작됩니다. 그녀는 하얗게 분을 바른 얼굴을 손수건으로 반쯤 가리고는 슬픔에 잠긴 미망인인 척 거짓 눈물을 줄줄 흘려요. 이웃들이 조심스럽게 물어보죠. 아니, 대량 어르신이 대체 무슨 병으로 이렇게 갑자기 돌아가셨답니까? 금년은 뭐 기다렸다는 듯이 흐느끼면서 준비해둔 거짓말을 쫙 늘어놓습니다. 가슴앓이 병이 있었는데 불행히도 어젯밤 삼경에 돌아가셨어요. 정말 너무 힘드네요. 그녀가 다시 막 목 놓아 우는 연기를 펼치니까 갑자기 묘한 침묵이 흘러요. 이웃들도 이 죽음이 뭔가 좀 이상하다는 걸 딱 직감한 거죠. 하지만 누가 감히 그걸 입 밖에 내겠어요. 그저 형식적인 위로만 건넬 뿐이었습니다. 부인,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이렇게 첫 번째 위기는 금년의 연기로 넘어가는 듯 보입니다. 한편 왕노파는 계획의 다음 단계를 아주 그냥 일사천리로 진행합니다. 관도 드리고 시신을 검시할 검시관하고도 부르죠. 모든 절차를 공식적으로 밟아서 의심을 피하려는 속셈인 거예요. 심지어 보훈사에서 스님들까지 불러서 독경하게 하면서 완벽한 장례식의 모습을 갖춥니다. 모든 것이 아주 치밀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검시관, 하구가 무대의 집으로 향하던 중에 정말 운명의 장난처럼 골목 입구에서 딱 서문경과 마주치는 겁니다. 이 만남이 사건의 향방을 완전히 결정짓게 되죠. 서문경이 먼저 그를 불러요. 하구, 어딜 가는 건가? 하구는 아무것도 모른 채 대답하죠. 저 앞집 찐빵장수 무대랑의 신을 검시하러 갑니다. 서문경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구를 슬쩍 근처 술집으로 데려가요. 여기서부터 아주 팽팽한 심리전이 시작되는 거죠. 서문경이 상석을 권하니까 하구는 극구 사양합니다. 제가 어떤 사람이라고 대관인 옆자리에 앉겠습니까? 신분 차이가 명확한 시대에 이런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는 상대의 의도를 파악하려는 아주 날카로운 경계심이 담겨 있는 겁니다. 결국 자리를 잡고 술상이 들어오는데 하구의 의심은 점점 더 커져만 가는 거예요. 그는 속으로 계속 생각하죠. 아니, 서문경 같은 거물이 나 같은 사람이랑 술을 마실 리가 없는데 오늘 이 술자리 분명히 뭔가 있다. 그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술이 몇 잔 돌고 나자 드디어 서문경이 본색을 드러냅니다. 그는 소매에서 묵직한 은 한 덩이를 쓱 꺼내서 탁자 위에 딱 놓는 거예요. 하고 보잘것없지만 받게나 나중에 더 챙겨주지. 하고는 겉으로는 사양하지만 그의 마지막 말에는 무엇을 원하시는지 말씀만 하십시오라는 의미가 숨어 있었죠. 만약 대관인께 분부하실 일이 있으시다면 감히 사양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제 거래가 시작된 겁니다. 서문경의 요구는 아주 간단했어요. 별건 아니네. 그냥 시신을 입관할 때 잘 처리하고 이불로 잘 덮어주기만 하게. 사실상 뭐예요? 진실을 덮으라는 짓이었죠. 하구는 서문경의 권세를 아니까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은을 받아드는 순간 그는 더 이상 단순한 검시관이 아니라 범죄의 공모자가 된 것입니다. 서문경은 헤어지면서 다시 한번 입단속을 시키는 것도 잊지 않죠. 절대 새어나가면 안 돼. 은을 손에 쥔 하고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이 은은 나중에 무송이 돌아오면 큰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양심이 막 경고를 하는데 현실적인 유혹이 훨씬 강했던 거죠. 하지만 당장 돈이 급하잖아. 일단 쓰고 보자. 결국 그는 눈앞의 이익을 선택하고 정의를 외면한 채 무대의 집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한순간의 선택이 그의 운명을 결정짓게 된 거죠. 무대의 집 앞은 이미 모든 게 짜여진 연극 무대 같았어요. 왕노파는 초조하게 그를 기다리고 있었죠. 하구는 형식적으로 사인을 물어봅니다. 무슨 병으로 죽었나? 가슴앓이라고 합니다. 짜여진 각본대로 대화가 오가고
마침내 오늘의 주인공 금년이 상복을 입고 거짓 눈물을 흘리며 등장합니다. 하구는 슬픈 척하는 금년을 위아래로 쫙 훑어보면서 감탄하면서도 속으로는 격렬하죠. 야, 소문만 들었지 이런 미인이었을 줄이야. 이 정도면 서문경이 쓴 은 열량이 하나도 안 아깝겠는데?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정의나 진실 같은 건 없고 오직 돈과 여자의 가치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구가 무대의 시신과 마주합니다. 그가 이불을 싹 들추고 자세히 살펴보는데 진실이 정말 끔찍한 모습으로 드러나죠. 파랗게 변한 손톱, 보랏빛 입술, 튀어나온 눈. 검시관으로서 그의 눈은 속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독살의 증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증거가 너무나 명백해서 옆에 있던 일꾼마저 얼굴이 보랏빛이고 피도 나왔는데요? 하고 의문을 제기해요. 바로 그 순간 하구가 뇌물 받은 값을 하죠. 버럭 소리를 지르며 말을 막아버립니다. 쓸데없는 소리, 날이 더워서 그런 거야. 그의 권위 있는 한마디에 모든 의심은 그대로 묻혀버립니다. 하구의 호통이 떨어지자마자 모든 게 정말 순식간에 진행돼요. 일꾼들이 막 달려들어서 시신을 서둘러 관에 놓고 탕탕 망치 소리가 울려 퍼지면서 관뚜껑에 못이 박힙니다. 진실이 그렇게 어두운 관 속에 영원히 봉인되는 듯 했습니다. 왕노파는 약속된 수고비를 건네면서 마지막 절차를 확인하죠. 사흘 뒤 화장, 증거를 완전히 없애버리겠다는 뜻입니다. 장례를 치른 그 집에서 금년은 죽은 남편의 영패를 세워요. 돌아가신 남편 무대랑의 영혼. 그런데 이 형식적인 추모 뒤에서 벌어진 일은 정말 너무나 뻔뻔했습니다. 바로 그날 밤 금년은 남편의 영혼이 지켜보는 바로 그 집에서 서문경과 아무런 거리낌 없이 밤을 보냅니다. 이제 더 이상 숨을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걸림돌이었던 무대가 사라졌으니까 두 사람은 아주 대담해졌죠. 서문경은 며칠씩 집에 들어가지도 않고 금년의 집에서 살다시피 합니다. 그들의 욕망은 자유를 얻었지만 그 자유는 서문경의 본가에 새로운 갈등의 씨앗을 뿌리고 있었습니다. 이 둘의 위험한 관계를 보면서 작가는 마치 이들의 미래를 예견이라도 하듯이 날카로운 구절을 던집니다. 욕망의 담력은 하늘만큼 크지만 그 끝은 자유롭지 못하고 쾌락에 빠지면 그 몸을 누가 건져줄 것인가? 이건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 서로를 옭아매는 파멸적인 열정이라고 경고하는 거죠. 시간이 흘러서 무대가 죽은 지도 어느덧 2달이 지났어요. 세상은 벌써 그를 잊은 것 같고 금년과 서문경의 밀회는 이제 일상이 된 거죠. 단오 명절을 앞둔 어느 날 왕노파가 금년의 집을 찾아가는데 뜻밖의 인물이 함께 있었습니다. 바로 금년의 어머니였어요. 금년이 웃으면서 말해요. 마마, 어서 오세요. 나중에 좋은 아이 낳으세요. 왕노파도 웃으면서 받아치죠. 나는 짝도 없는데 어딜. 당신이나 젊을 때 낳으세요. 금년이 대꾸합니다. 예로부터 작은 꽃은 열매를 못 맺고 늙은 꽃이 열매를 맺는다잖아요. 왕노파가 눈을 휘기며 말해요. 보세요. 저를 늙은 꽃이라고 놀리네요. 두고 보세요. 언젠가 이 늙은 꽃이 또 필요해질 날이 있을 테니. 두 여인의 대화는 막 웃음꽃이 피는데 그 속에는 아주 날카로운 가시가 숨어 있는 거예요. 이 둘의 관계가 애정이 아니라 철저한 이해타산으로 얽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왕노파가 이 둘을 위해서 술이랑 고기를 사러 나간 바로 그 순간 하늘이 갑자기 변해요. 쨍쨍하던 해가 순식간에 검은 구름에 가려지더니 진짜 억수 같은 비가 막 쏟아지는 거죠. 이 갑작스러운 폭풍우는 마치 이들의 죄를 향한 하늘의 분노 같기도 하고 혹은 앞으로 닥쳐올 더 큰 비극을 암시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비에 흠뻑 젖어서 돌아온 왕노파가 싱글벙글 웃으면서 투덜거려요. 대관인과 부인, 술 잘 드시네요. 나는 옷이 다 젖었으니 내일 대관인이 옷 한 벌 사줘야 해요. 서문경이 웃으면서 대꾸합니다. 이 할머니 보기에 진짜 욕심쟁이야. 굳은 날씨에도 이들의 방안은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분위기가 무르익으니까 서문경의 요청에 금년은 벽에 걸린 비파를 집어듭니다. 그녀는 단순히 욕정의 대상이 아니라 뛰어난 예술적 재능을 가진 인물이기도 했죠. 그녀가 나지막이 부르는 노래는 아름답고도 처연합니다. 두건도 안 쓰고 화장도 안 하니 검은 구름 같은 머리채가 빛을 낸다. 서시처럼 차려입고 수방에서 나와 매항아 너는 나를 위해 발을 걷고 밤향 한자로 피워라. 이 노래가
그녀의 숨겨진 슬픔과 아름다움을 동시에 보여주는 것 같네요. 노래가 끝나자 서문경은 기품을 이기지 못하고 금년을 끌어안습니다. 방 안에서는 다시 두 사람의 뜨거운 열정이 타오르죠. 작가는 이 순간을 향기 훔치는 나비가 꽃술을 먹고 물 희롱하는 잠자리가 위아래로 돈다고 묘사합니다. 이렇게 또 하나의 밤이 깊어갑니다. 서문경은 결국 집으로 돌아가고 금년은 그가 사라지는 모습을 안개 속에서 지켜보죠. 그들은 살인을 통해 장애물을 제거하고 완전한 자유를 얻은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과연 이들의 위험한 사랑은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그 단서를 찾아보겠습니다.